그때 항암하고 부작용이 극심하게 심해가지고 바로 받고 싶은데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 거예요. 평안했던 일상을 흔든 암. 어떻게든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암은 다시 전이됐고 치료의 선택지는 점점 더 줄어들었는데요. 전이로 인한 통증과 전신 상태 악화. 환자들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치료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말기 전립선암 환자에서 방사성 의약품 치료는 그 전에 치료받았던 다양한 치료제들, 호르몬 차단제라든지 그 이후에 또 세포 독성 항암제 이런 것들을 다수를 치료를 시도해봤지만 이것들이 결국에는 환자의 상태를 낫게 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옵션이 되겠습니다. 진행성 전립선암 환자들의 치료는 여전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치료가 있는데요. 암세포의 특정 표적을 따라 병변에 직접 작용하는 방사성 의약품 치료. 오늘 닥터스에서는 지역에서 이어지는 고난도 암 치료의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방사성 의약품을 활용한 진단과 치료를 이어가는 핵의학과 전문의 천인국 과장. 이른 아침부터 병동을 나서는 한 남성. 오늘 여러 검사와 치료를 앞두고 있는 김명호 씨인데요. 명호 씨는 전립선암 진단 이후 현재까지 긴 치료의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래가지고 저 비뇨기과 이제 일반 병실에 갔더만은 수치하고 그게 혈당이 높아서 치료를 지금까지 했거든요. 해가지고 그게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 거예요. 주로 허리 같은 이쪽이 많이 아프지. 허리 많이 아프고 그리고 밤에 잠도 이제 몇 시간 한 2시간 간격으로 자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이제 그런 현상이죠. 갑자기 찾아온 암.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 지난 8년간 호르몬 치료와 항암 치료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암은 다시 진행됐고 뼈 전이로 인한 통증까지 더해졌는데요. 뭐라고 말은 못 하지. 처음에는 이제 수치가 많이 내려갔는데 그 뭐 0점 내려가야 된다고 내려갔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다른 약을 쓰고 이래도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래 항암 치료할 적에는 음식을 못 먹고 이제 뭐 머리가 이제 빠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 일을 못 해. 조금 움직이면 숨이 차고 이래가지고.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아래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곳에 생기는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암이 진행되면 림프절이나 뼈 등으로 전이돼 그만큼 치료 과정 또한 더 복잡해집니다. 그만큼 무서운 암이죠. 전립선 암을 처음 진단해서 암이 이제 국소적일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노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이 전이한 후에는 이제 국소 치료가 아니라 시스테믹 세라피, 그러니까 전신 치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그 남성 호르몬 발달요법이라 해서 전립선암이 남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굶겨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 발달요법이라는 ADT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 그 후에는 이제 뼈나 이런 데에 그 전이한 부분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지금까지는 그 후에 치료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불악화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그런 플루비토 같은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 방사성 의약품 치료. 이 치료는 몸 안에 들어간 약물이 병변에 작용하도록 설계된 치료인데요. 그렇다면 이 치료제는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걸까요? 현재에서 사용한 방사성 의약품은 베타선이라고 하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루테슘 177에다가 전립선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PSMA라고 하는 단백질에 결합하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진 치료제이고요.
이것을 환자의 몸에 주사를 할 경우에 전신에 퍼져 있는 전립선 암세포를 이 방사성동위원소가 찾아가서 해당 부위의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이 암세포들을 죽이는 그런 기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외부 방사선 치료가 몸 밖에서 암이 있는 부위를 겨냥해 방사선을 조사한다면 방사성 의약품 치료는 주사를 통해 약물이 몸 안에 들어가 작용하는 건데요. 정맥으로 투여된 약물은 혈액을 따라 전신으로 이동하고 전립선암이 퍼진 곳을 찾아가 그 부위에 방사선을 전달하게 됩니다. 보고 계신 이 그림처럼 말이죠. PSMA PET 검사를 통하면 환자의 몸 안에 전립선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영상에서 보는 그 환자의 병변에 고스란히 이 방사성의약품 치료제가 전달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PET 영상을 통해서 파악해 놓은 이 환자의 병변의 상태가 충분히 방사성의약품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을지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그런 검사이기도 하죠. 방사성 의약품 치료 이후 명호 씨의 검사 영상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치료 전과 2차 치료 후 영상을 비교해 보면 뼈 전이 부위가 줄어든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 2월 달부터 치료를 했는데 오늘까지 이제 4번째. 좀 많이 좋아진 거는 이제 느껴져요. 이제 항암 치료할 때 가면 이제 일이 움직이도 숨을 좀 덜 차고 일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그래요. 시설이 이제 다 같으니까 아무래도 뭐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안 나는 거지. 그 서울까지 서브란서까지 가려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차이점이 이제 가까운 데 있으면 좋지 뭐. 치료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면서 오늘 명호 씨는 4번째 치료를 이어갑니다. 긴장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시간. 의료진은 마지막으로 명호 씨의 몸 상태를 체크합니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 몇 번째 치료하는 건지 아세요? 4번째. 오늘 4번째 치료를 하고 나서 또 조금 더 떨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고 다른 피검사 결과들 대부분 다 상태는 양호하셔서 오늘 치료받는 데는 문제 없으십니다. 약 투여받고 또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몇 시간 좀 누워서 한번 경과시켜 볼게요. 다른 말기 전립선암 환자하고 유사하게 호르몬 차단 치료 그리고 세포독성 항암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 병원에는 방사성 의약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셨고요. 오늘은 4번째 방사성 의약품 치료를 받는 날입니다. 그간 크게 이제 진행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오늘 치료 직전에 검사했던 피검사에서도 부작용이 특별히 보이지 않아서 오늘 4번째 치료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4번째 치료 후에 우리 치료 전에 시행했던 영상 검사라든지 피검사들을 이제 시행을 해서 4번째 치료 후에 치료 시작 전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해 보게 됩니다. 방사성 의약품의 치료 과정은 그 준비부터 세심하게 이루어집니다. 의료진은 배송받은 방사성 의약품의 사용 기한과 용량을 확인하고 약제에 이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요. 이제 배송된 방사능약품을 주사기로 완전히 다 옮겨가지고 환자한테 주사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아무래도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다 된 후에 마지막에 의약품을 이동해서 주사할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방사성 의약품은 정맥을 통해 천천히 투여되는데요. 이 치료는 보통 6주 간격으로 최대 6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가 지연되거나 조절될 수도 있는데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방사성 의약품이기다 보니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피폭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만 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핵약과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대학병원급 이상에서는 이 치료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겠고요. 방사성 의약품 치료는 약제를 만들고 보관하는 과정부터 환자에게 투여되기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GMP 제조 시설인데요. GMP는 의약품을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제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곳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 관리, 안전 관리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은 치료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인프라는 환자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먼 병원을 오가야 하는 부담을 덜고 가까운 곳에서 치료와 관찰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뭐 걱정은 안 해. 어차피 뭐 그 치료해야 되니까 빨리 이제 낫도록 이제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상인하고 같이 이제 되는 거를 이제 바라는 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바라는 게. 이른 시간 병원을 찾은 또 한 명의 환자. 치료를 받기 위해 부산 기장군을 찾아온 정기환 씨입니다. 기환 씨는 꽤 먼 길을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대구에서 오는 길입니다. 수도권 가는 것보다는 교통량도 적고, 그래서 뭐 교통량도 한산하고 이래서 편하게 온 것 같습니다. 기환 씨는 처음엔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검사와 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일은 환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됐는데요. 고민 끝에 그는 지역에서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대구 동대구에서 KTX 타고 가니까 너무 피곤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느냐. 혼자 고민 끝에 기장 권역에 뭐 의료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저기 뭐 하더라고. 앞으로 서울의 그 대형 병원에 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의 그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설명하고 뭐하고 진료 상담도 받고 하니까 그 신뢰가 가더라고. 그래서 굳이 뭐 힘들게 서울에 안 올라가도 뭐 여기서 조용한 곳에서 진료를 받게 된 겁니다. 기환 씨는 지난 2019년 전립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치료를 이어갔지만 암은 림프절과 뼈로 전이됐는데요. 항암 치료가 반복되면서 기력은 떨어지고 몸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해계학과에서 오전에는 그 본스캔 전이됐는 건 이제 확인.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머리도 빠지고 신체 변화가 오는 게 이제 손톱도 막 이래 변형이 오고 또 힘도 좀 더 빠지는 것 같고. 그래 그때 가가지고 2차 맞았는 게 처음으로 맞았는 게 처음에는 한 일주일 동안은 괜찮던데 자꾸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좀 더 독한가 봐요. 이게 집에서 쓰러져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다만 방사성 의약품 치료가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혈액 검사로 몸 상태를 살피고 영상 검사로 표적을 확인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인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런 방사성 의약품 치료는 저희 비뇨기과나 아니면 이런 해계학과 단독으로는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를 평가하고 이런 방사성 의약품을 이제 이렇게 환자에게 적용하는 데는 해계학과에서 하지만 그 치료 전 후에 환자의 그 평가나 아니면 이 환자가 이런 약물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치료한 후에도 이런 부작용 조절에서는 또 저희 과가 굉장히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과 단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비뇨기과나 그 해계학과 아니면 혈액종양내과나 해계학과 이렇게 2개나 3개 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검사와 판단을 통해 치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방사성 의약품 치료. 하지만 그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환자에겐 또 하나의 현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방사성 의약품 치료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현실적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 2억 이상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우리 환자로 봐서는 이게 뭐 연내라도 좀 시급히 좀 급여화돼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안 좋겠느냐, 그런 바람입니다. 예. 지금 환자가 치료받는 방사성의약품은 좀 외국의 유명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국내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써야만 하는 치료제이고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은 쉽사리 접근을 하기 어려운 그런 고가의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가격적 측면에서 충분한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충분히 환자가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치료를 이어가기 전 정기환 씨의 몸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간 기환 씨를 힘들게 했던 림프 부종과 전신 컨디션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처음은 551cc로 정확하게 림프 부종이 악화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붕대 치료를 하고 나서는 91cc로 지금 진단 기준 이하로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PSA 수치가 6월 18일 날 검사했던 게 138.9였었고 오늘 검사한 게 419. 많이 올랐어요. 한 2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방사성의약품 치료는 지금 치료 결과로는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더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이날 확인한 결과는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간 치료를 이어왔지만 병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 상황. 치료 반응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의료진의 판단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여기서 입증된 기대 수명 연장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보는 환자도 있을 테지만 반대로 효과가 없어서 지금 이 환자분처럼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해서 치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환자분 컨디션이 좋아지고 하셔가지고 치료 효과가 긍정적일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검사 결과들은 이렇게 나와서 저도 조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치료 옵션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환자분 컨디션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치료 이제 중단한 이후에 상태 변화 좀 더 보고 그다음에 추가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치료를 중단하는 결정은 환자에게도 의료진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결과를 정확히 받아들이고 다음 선택지를 찾아가는 건데요. 독하게 마음먹고 치료 받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2번의 방사성의약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이나 피검사 등을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더 이상 치료를 유지하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베타선 치료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는 더 하기가 어렵고 알파선을 이용한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환자분한테는 알파선 치료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고 그 치료를 받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의 알파를 활용한 그 치료가 지금 저 서울 쪽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신약 나오는 것도 보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제 더 전이 안 되도록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 모든 결과가 기대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멈춰야 하고 다시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치료의 가능성은 이어집니다. 환자와 의료진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길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해 보고도 치료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방사성약품 치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지푸라기로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환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기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지원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국내에서 만든 방사성 약품들이 빨리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부나 또 지자체 그리고 부처 이런 부분들의 좀 노력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